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가 계속해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 타이베이 북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토요일인 내일 새벽 제주도 부근 해상을 지나 전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태풍 다나스는 여전히 소형급이지만 장마 전선과 함께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제주에는 최대 700mm 이상, 남해안에는 50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일본에 대응하는 범국가적 비상기구를 만들기로 하면서 초당적 협력에 합의한 것이 이번 회동의 주요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이 제3국 중재위에 응하라고 요구한 시한이 오늘 자정을 넘기면서 끝나 오늘 일본의 어떤 추가 조치들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늘 추경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어제 추경 예산안 처리 문제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주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처리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를 포함해 전 세계 각지의 종교 탄압 피해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측에 종교의 자유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핵심 기반인 보수 기독교계를 의식한 발언이라는 분석입니다. 오는 20일 미국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50주년을 앞두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달 샘플을 연구하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나사는 당시 400kg에 이르는 달의 토양 샘플을 이용해 실험을 했는데 생명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에서 18인승에 67명을 태운 차량이 전복돼서 16명이 숨졌습니다. 이들은 터키에 불법으로 들어온 난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가 시속 22km 정도로 비교적 천천히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새벽 제주도 부근 해상을 지나 전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소형 태풍급으로 세력이 계속해서 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장마 전선에 이렇게 태풍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지방으로 주말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 산간에는 많게는 700mm가 넘게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태풍에 대비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 체제도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는 현재 대만 타이페이 북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소형급 태풍으로 중심 부근엔 초속 24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내일 새벽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오전 중 전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전남과 영남 내륙을 거쳐 내일 밤 동해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기상청은 태풍 다나스가 북동쪽으로 휘면서 남해안을 스치고 지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올 것으로 봤고 예상 경로도 바꿨습니다. 미국 합동태풍센터는 오늘 새벽 6시 예보에서 태풍이 더 북서쪽으로 치우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남 남서부 해안에 상륙한 뒤 전북 군산 부근을 지나 강원도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태풍 다나스는 크기가 작은 데다 남해 수온이 낮아 한반도에 가까워질수록 기세가 빠르게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장마 전선에 공급되면서 오늘과 내일 제주도와 남부 곳곳에 폭우와 강풍 피해가 우려됩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7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5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고 전라도와 경상도엔 최대 2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내일 하루 10에서 7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태풍 다나스에 대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했습니다. 해양경찰도 비상근무에 들어가 강과 연결된 폭우에 정박한 선박에 대해 이동조처를 내리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1년 4개월 만에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일본을 향해 수출 규제 조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야 5당이 함께 비상협력기구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 직후 일본 정부를 향해 수출 규제 즉시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발표문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 보복이며 일본 정부는 경제 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선 이처럼 한 목소리를 냈지만 다른 국정 현안에선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여당 정부는 소위 적폐 청산을 앞세우고 외골수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적폐를 쌓는 내로남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폐기를 요구했고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은 버려주십시오. 소득주도 성장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쪽에선 최저임금이 여전히 낮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인데 이것은 경제 위기 상황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은 어제 예정보다 1시간 긴 3시간 동안 마라톤 회동을 이어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대일 특사 파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예상됩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늘 끝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어제 추경 예산안 처리 문제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6월 국회 추경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들에게 추경안 처리를 당부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중앙경정 예산이 이렇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주시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회 사안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 응답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의문에 못 집어넣게 됐는데 그 점을 대통령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어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늘 막을 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다른 법안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추경이 아닌 다른 민생 법안이라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중재하고 나섰지만 야당이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 원내대표들이 막판 일정 조율에 나섭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북자를 포함한 전 세계 종교 탄압 피해자들을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종교 자유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한과 중국의 종교 탄압 문제를 잇따라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행사는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치 기반인 보수 기독교계를 의식한 행사입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앞으로 북한의 종교 자유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나왔습니까? 네, 이것 시각으로 어제 백악관에서 전 세계 17개 나라에서 종교 탄압으로 피해를 봤다는 27명이 초청됐습니다. 북한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주일용 씨도 포함됐습니다. 참석자들이 돌아가며 사연을 얘기하는 형식으로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종교의 자유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And three of them gathered there and they were praying for South Korea. And so those kind of things are happening in North Korea underground. I'll bring that up. So yeah. I understand exactly what you're saying. I'll bring it up. 네, 펜스 부통령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했다고요? 네, 펜스 부통령은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종교 탄압을 비판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의 인권 침해는 인류에 대한 범죄이며 심각성과 규모, 본질에 있어서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지난해와는 달리 직접 비판 대신 유엔 등의 보고를 인용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을 고려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행사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을 겨냥해 최악의 인권 위기의 본거지이고 세기의 오점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네, 트럼프 정부가 이처럼 종교의 자유 문제를 거론하는 것, 아무래도 상당 부분 정치적인 의도가 깔렸다고 봐야겠죠.
네, 로이터 통신은 보수 기독교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치적 지지 기반이며 이에 따라서 트럼프 정부가 종교 자유를 주요 외교 정책의 하나로 삼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행사가 연례 행사로 열리기 시작한 것은 그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종교 탄압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서 중국은 당장 발끈했습니다. 백악관 행사에 신장 위구르 지역 출신 인사가 초청된 점이 특히 중국을 자극했습니다. 경상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인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탄압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내정 간섭을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 미국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인종차별 문제도 짚어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유세에서 또다시 민주당 유색 의원 4인방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고 하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장내 설전이 선거 유세장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민주당 여성 의원 4인방을 언급하면서 증오로 가득 찬 극단주의자이며 미국을 증오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유세장에선 돌려보내라, 떠나라 등의 구호가 울려 퍼졌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주요 대선 주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들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죠. 네, 우선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과 성별에 따라 미국을 분열시키려 하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해리스 의원은 외국인 혐오이며 인종차별주의자로 대통령직을 더럽힌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직격하는 등 날선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AP통신은 2020년 대선이 인종차별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프레임 대결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오는 20일 인류의 달 착륙 50주년을 앞두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달 샘플 연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나사는 당시 400kg에 이르는 샘플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생명체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연구원들이 배양 접시에 조심스럽게 액체를 담습니다. 실험은 밀봉된 상자 안에 특수 고무장갑을 낀 손만 집어넣은 채 진행됩니다. 나사가 공개한 달 토양 샘플 연구 영상에는 연구원들이 달에 생명체가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각종 실험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샘플은 주로 달 표면에서 채취한 암석과 토양, 먼지 등입니다. 나사는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1969년부터 1972년까지 12명의 우주인이 가져온 샘플 381kg을 분석했습니다. 샘플들은 연구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살균 처리됐고 가방 안에 2중, 3중 밀봉돼 있었습니다. 나사는 자칫 샘플에 지구 미생물이 들어간 줄 모르고 달에서 생명체를 발견했다고 거짓 발표를 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샘플들을 특수 관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수개월에 걸쳐 실험을 거듭한 나사 과학자들은 최종적으로 생명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반세기 전인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를 쏘아 올려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터키에서 난민들을 태운 차량이 전복이 되는 사고가 났는데요. 18인승이었는데 거의 4배가량인 67명이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언덕 아래로 떨어지면서 1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버스 한 대가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탑승자들은 여기저기 쓰러져 있습니다. 구조 작업과 들것을 이용한 이송 작업이 이어집니다. 현지 시간 18일 터키 동부의 이란 국경 부근에서 67명이 탄 미니버스가 균형을 잃고 고속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현지 언론은 16명이 숨지고 51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터키 당국은 이들이 터키에 불법으로 들어온 난민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들의 국적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버스가 향하던 곳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터키에 들어온 난민들은 대부분 유럽연합 회원국인 그리스로 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18명까지 탈 수 있는 버스에 4배가량의 난민이 무리하게 탔고 주행 중이던 버스가 순간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터키 서부의 그리스 국경 근처에서 난민 수십 명을 태운 승합차가 벽에 부딪혀 10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일본 교토의 애니메이션 회사에 난 불로 사망자가 더 늘었습니다. 33명이 숨진 것으로 지금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36명은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 10명은 중태입니다.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건물 안에서 회색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한쪽 외벽은 이미 대부분 검게 탔습니다. 창문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일본 교토 애니메이션 제작회사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불이 났습니다. 갑자기 건물 안으로 들어온 40대 남성이 죽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휘발유로 보이는 액체를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出火時には70数名の方が建物の中におられたという形になっております。 현장에서는 흉기도 발견됐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주민들은 건물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창문에 서서 고함을 치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폭발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불은 5시간 만에 잡혔지만 지금까지 최소 33명이 숨졌습니다. 다친 36명 가운데 10명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애니메이션 회사 측은 살인을 예고하는 협박 메일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체포해 범행 동기와 함께 협박 메일과의 관련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1,600여 명을 사망하게 하고 이웃 나라들에서도 환자가 나오고 있는 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가 결국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우리 질병관리본부는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지만 대책반을 운영하면서 대응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나라들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집중 검역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7일 세계보건기구가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한 에볼라를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했습니다. The committee recommended that I declare the outbreak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FIC, and I have accepted.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는 가장 심각한 전염병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규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이 규정을 발표한 건 5번째입니다. 곧바로 국제적 의료 대응 체계가 꾸려집니다. 지난해 8월 민주콩고에서 에볼라 환자가 확인된 뒤 1,655명이 희생됐지만 발병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200만 명이 사는 민주콩고의 고마시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나타났습니다. 해당 도시는 르완다와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일단 다른 지역으로 퍼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에볼라로 숨진 민주콩고 여성이 우간다와 르완다를 거친 것으로 확인돼 이웃 국가로 퍼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우간다에서 확진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우간다와 르완다 당국은 현재 해당 여성이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오늘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일본이 요구한 제3국 중재위원회 그 시한이 오늘 자정이 지나면서 끝났습니다. 이미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본은 최대한 끝까지 기다렸다는 모양새를 취하려는 모습이었는데요. 시한은 이렇게 지났고 그럼 일본이 뭘 더 하게 될지 관심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일본 정부의 공식 반응은 없는데요. NHK 보도에 따르면 고노다로 일본 외상은 오늘 오전에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네, 도쿄 외무성으로 불러들여서 국제법 위반이라는 기존 일본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외무성 차원의 유감 성명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은 이 문제를 당장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일방적인 요청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또 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자입니다.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셨고요. 우리 정부 측은 또 앞서 일본에 제시한 균형 잡힌 안,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기금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안을 토대로 협의하는 것에는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는 31일이나 다음 달 1일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되면 한국은 유효기간 3년에 포괄 허가를 받던 현재 방식이 아니라 850개가 넘는 품목에서 유효기간 6개월에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나라가 됩니다. 네, 다른 소식도 하나 보죠. 미국의 하원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점진적으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하지만 상원의 문턱을 넘기기는 힘들 거라는 전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앵커가 말씀하신 임금 인상법 찬성 231표로 가결됐습니다. 반대는 199표였습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하원의 교육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경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치라며 상원에서의 법안 통과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상원의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요. 공화당은 이 같은 내용의 임금 인상법을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법안은 경기가 호황인 시기에 경제를 침체시킬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2025년까지 최저시급을 15달러로 올리면 1,700만 명이 임금 인상 혜택을 보는 반면에 130만 명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에서는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률로 제정됩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 수시로 글을 올리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본의 수출 규제를 경제 전쟁으로 규정하는 글을 또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제 전쟁이 발발했다며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여야를 아우르는 초당적 방미단이 꾸려졌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포함해 여야 의원 8명이 오는 24일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미 의회 관계자들을 만납니다. 26일에는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의원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놓고 고민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선택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맡았던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에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내정했습니다. 이로써 사개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에 몫이 됐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단지가 새만금에 만들어집니다. 새만금의 사업 지역 가운데 상대적으로 개발 수요가 낮은 공항 인접 지역을 활용해서 21기가와트 발전 단지를 만드는 사업을 정부가 승인을 했습니다. 매해 100만 가구의 공급이 가능한 전력을 생산하는 규모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연구개발 R&D 분야를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업종으로 허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도체 R&D 관련은 특히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외환위기 때처럼 일시에 대출을 걷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말한 최정부 금융위원장. 임기가 1년가량 지금 남았는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조만간 있을 개각에 맞춰 인사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고 했고 내년 총선 출마설은 부인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이 1심에서 3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친인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 생명과학 주식 34만 주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치맥 축제가 열리고 있는 대구 두류공원에서 5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야외 음악당 분수대 난간에 기대고 있다가 10m 아래로 떨어졌는데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구로구의 생활 폐기물 집화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매트리스와 책상 등 각종 생활 폐기물이 쌓여 있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유독 폭력 또 성폭력이 많이 드러났던 체육계에서 이를 막기 위한 이른바 운동선수 보호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폭력을 행사해서 형이 확정이 된 사람은 체육 지도자 자격을 얻을 수 없게 했습니다.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윤리센터도 세우도록 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의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는 지점부터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까지 이어지는 한탄강의 300리 경치를 볼 수 있는 주상전리길을 만드는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전체 119km 가운데 남은 연천 구간 5.8km, 철원 2.9km 구간 등이 내년이면 모두 공사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환기 화백의 작품 항아리와 나르는 새가 K옥션 경매에서 11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1958년 프랑스에서 그린 작품인데 새 한 마리가 항아리를 관통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오늘 영장심사를 다시 받는 날입니다. 30억 원 횡령 혐의가 이번에 더해진 상황입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박유천 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황 씨에 대해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여름 휴가철, 하지만 피서객들이 남긴 쓰레기는 언제나 골칫덩어리인데요. 무단 투기, 집중 단속이 오늘부터 실시가 됩니다. 4천여 명의 단속반이 투입됩니다. 특히 밤 시간대 바깥에서 술을 마시고 그대로 쓰레기를 놓고 가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더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와 전남,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이렇게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태풍 다나스가 점차 북상하면서 오후에는 제주도부터 차차 영향을 받겠습니다. 태풍은 내일 새벽 전남 해안을 상륙해 남부 내륙을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세고 수증기도 가득 유입되면서 빗줄기도 더 강해지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비구름은 점차 중부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모레 새벽 서쪽 지역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 500mm 이상, 제주 산간 지역에는 7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34도, 광주와 대구가 27도로 중북부 지방에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북한도 오늘까지는 비 소식이 없어서 33도 안팎으로 기온이 높겠습니다. 내일부터 중부지방에도 비가 오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반려동물이 전기레인지를 켜서 종종 불이 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실험을 해봤는데요. 고양이나 강아지가 전원 버튼을 밟거나 혀로 핥기만 해도 켜졌습니다. 외출할 때 플러그를 꼭 빼셔야겠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5층 건물이 희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멀쩡했던 주방이 잿더미로 변합니다. 불을 낸 범인은 모두 고양이였습니다.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전기레인지의 전원 버튼을 발로 밟은 겁니다. 전기레인지 근처에서 나는 음식 냄새나 기계음 때문에 다가오다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화재는 전국에서 매년 10건 이상 일어납니다. 고양이가 어떻게 전기레인지를 켤 수 있는지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호기심이 많아 이리저리 눌러대고 건드려 봅니다. 혓바닥으로 전원 버튼을 핥기도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전기레인지가 작동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세 키친타올이 그을리며 타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불에 약한 플라스틱, 용기 등이 올려져 있다면 불이 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고양이의 발바닥은 물론 강아지와 앵무새, 거북의 발바닥이 닿아도 전원이 켜집니다. 털이 없는 그 패드 조직에는 그 사람 피부랑 비슷하게 땀샘도 있고,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집을 비울 때 전기레인지에 플러그를 빼거나 잠금 기능을 켜둬야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부산 사하구 하단동의 빌라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에어컨과 TV 등 가재도구가 타며 소방서 추산 8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중 관사에서 술을 마신 초등학교 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초등학교 교장 A씨는 지난해 근무 시간 중 관사에서 술을 마시고 이동하는 버스에서 교사에게 음주와 노래, 춤을 강요한 의혹으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청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며 조사가 끝나면 징계 등의 처분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방관과 경찰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입니다. 과연 정당 방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과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서기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제 왼쪽에 오동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선적으로 다뤄볼 소방관의 상해 사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입니다. 전북 정읍에서 소방관이 술에 취한 사람을 병원으로 후송하려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술 취한 남성이 위협을 가하자 소방관이 제압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취객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고 그 어머니가 해당 소방관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조만간 국민 참여 재판이 열릴 예정인데 정당 방위 여부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네, 무죄냐 유죄냐. 그게 지금 관건인데 내가 담당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지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기호 변호사, 정당 방위이다. 그래서 무죄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 소방관이 술에 취한 분을 병원에 후송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거에서 네.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소방관이 공격할 의사로 폭행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취객의 위협과 주먹질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목이 하필이면 부상을 당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격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해서 정당방위다. 그래서 무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당 방위 무죄다라고 하는 것이 서기호 변호사의 입장이시고 오동훈 변호사께서는 과잉 대응이다. 그래서 유죄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네, 제가 기록을 잘 보지 못해서 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담당 판사라면 하고 물으셨잖아요. 네. 저라면 지금 이 상습 주치자이기 때문에 어디서 다쳤는지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일에 재판을 한다면은 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를 해가지고 그 사건 그 부근에 발목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먼저 규명한 다음에 그것이 맞으면 또 지금 그 넘어뜨린 것이 맞다면 유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당 방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 당시 사건 현장의 상황일 것이고요. 또 하나가 어느 정도의 부상을 입었느냐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발목 부분에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는데 이 전치 3주냐 아니면 6주냐, 뭐 전치 10주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정당 방위 여부도 판가름이 날 수 있습니까? 서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다친 부위가 굉장히 심각하고 부상 정도가 이제 심각하게 되면은 이제 방위 정도가 상당성을 결했다. 그러니까 정당 방위라는 게 공격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좀 상당한 정도여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 버리면은 그건 정당방위 인정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치 6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요소가 될 수는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6주의 부상이 공격으로 인해서 폭행으로 해서 벌어진 게 아니고 넘어지다가 발목이 찔려서 아마 부상을 입은 것 같은데 넘어지면서 발목을 부상당해서 6주까지 나왔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평상시에 원래 발목에 좀 발목이 좀 안 좋았었거나 어떤 다른 이유로 부상당한 좀 이렇게 6주나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이 소방관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런 제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서 변호사께서는 이 피해자의 과거 진료 기록까지도 다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군요. 네,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동훈 변호사께서는 과잉 대응이다, 유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전치 6주와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전치 2주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과잉 대응이라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 발목이 네. 삐거나 그 인대가 늘어나고 여기는 지금 발목 골절된 것 같은데요. 발목 골절이면 보통 6주 진단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6주라는 데 의미를 크게 두지는 않고요. 이 과잉 방어냐, 과잉 대응이냐, 정당 방위냐의 그 관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가지고 스스로 넘어졌느냐, 아니면은 좀 소방관께서 화가 나 가지고 잡아뜨리는 식으로 넘어뜨렸느냐, 거기에서 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피해를 입은 부상을 당한 취객이 말이죠. 실제로 소방관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폭력을 행사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느냐 아니냐. 아니면 때리려고 하는 신용만 했고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뭐 얼굴을 맞거나 신체 부위에 뭐 어떤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안에서 보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언론 보도에 나옵니다.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렀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그 주먹이 소방관의 얼굴에 살짝이라도 맞았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거꾸로 이 피해자분이 가해자가 돼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주먹을 휘두르긴 했지만 맞지는 않았던 상황에서 소방관이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넘어뜨리다 보니까 이게 발목을 부상당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당방위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맞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실제로 뭐 아주 심각한 위협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뭐 제가 나름대로 좀 사건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1차 또 신고도 하고 2차 신고도 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소방관을 좀 괴롭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상당히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순간적으로 그 격정을 좀 참지 못하고 좀 넘어뜨렸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규명해 가지고 스스로 잡아뜨려졌거나 스스로 넘어졌거나 했으면 당연히 무죄 또 정당방위가 돼야 되는 거고요. 좀 순간적으로 너무 이제 그 격분해가지고 뭐 다리를 걸었거나 그다음에 또 밀쳐가지고 쓰러뜨렸다면 그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정당 방위를 여러 가지로 상황을 검토했을 때 말이죠. 인정을 해주는 것이 뭐 어느 정도입니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말이죠. 사실은 이제 과거에 독재 정권 지하에서나 해서 공권력이 남용된 사례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률가들도 공권력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 정당 방위를 굉장히 좁혀서 많이 해서 하기도 했고 그런 것들은 사실 진전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번의 사건 같은 경우는 취객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고 분명히 도발을 한 상태고 근데도 요즘 보면은 이제 매맞는 경찰관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듯이 이 사안은 공권력의 남용과는 좀 관계가 없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그 당시에 소방관이 공격할 의사로 화가 나서 격분해서 공격할 의사로 공격을 한 거냐 아니면은 방어하기 위한 행위 과정에서 벌어진 약간의 이제 불상사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후자 쪽이 더 맞는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안 그래도 취객이나 이런 공무집행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위축되는 그래서 제대로 공무집행을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만큼은 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동훈 변호사님. 당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50대 남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뭐 힘이 세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아주 심각한 위협을 가하지 않고 뭐 그런 뭐 위협적인 행동만 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과잉 대응이라고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참조가 가능합니다. 네, 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주체자의 그 행위라는 것이 그 물리력이 그렇게 세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을 굉장히 분노케는 하지만은 피하면 피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좀 기분만 잘 억제하면은 사실 그 상황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주체자가 지금 상당히 만취 상태로 지금 나오는데 그런 피해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6주 정도 상해가 날 정도로 넘어뜨렸다면 좀 가해 의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찰관은 상해 사건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2012년 2월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경찰관이
불법 끼어들기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뭐 운전면허를 제시하라고 당연히 요구를 했을 거고요. 뭐 과태료 처분을 하기 위해서 뭐 스티커를 떼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겠죠. 이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졌는데 뭐 위협적인 행동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뭐 아주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경찰관의 몸에 손을 댔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이 경찰관이 제압을 했겠죠. 제압했는데 그때 오른쪽 무릎에 골절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고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또 분쟁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또 이 피해자가 유명 영어 강사여서 연소득이 한 2억 원 정도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국가에 1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최근에 판결이 나왔는데 4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 경찰관에게 이런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 변호사님? 네, 이 사건은 아까 소방관 사건과 비슷해 보이지만 네. 또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소방관 사건에서는 취객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서 병원에 후송하려고 하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에 있었는데 네. 이 경우는 이제 운전면허증을 제시를 받아서 범칙금 통고서를 이제 소위 말하는 딱지를 떼려고 할 때 그 운전자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걸 범칙금 통지서는 이제 하면 안 되고 직결 심판으로 넘기는 절차에 따라서 가면 되는데 경찰관이 이 사건에서는 좀 무리하게 좀 강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가 이제 뭐 뺏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벌어진 일인데 그래서 이 경우는 경찰관이 좀 직무집행 범위에서 정당하지 못했다. 그런 경우에는 폭행 협박이 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이번의 경우는 취객처럼 주먹을 휘두르면서 실질적인 위협을 가할 정도는 아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운전자가 뭐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과잉 대응에 속한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 변호사님도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납부고지서를 이제 거부하니까 이제 적결 심판에 넘겼으면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 인식이 부족해가지고 서로 맞대응을 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관으로서는 좀 적법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책임을 물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몸에 손을 대는 정도 가지고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네, 그 사람이 이제 경찰관의 기분을 상당히 언짢게 하는 행위이긴 했지만 폭행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인 그 좀 약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네, 두 사건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서 변호사께서 앞에서도 얘기를 하셨고요. 경찰관이나 소방관, 공무원들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또 폭력 사태라든지 다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뭐 공무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한다고 한다면 또 어느 정도 제압을 할 필요성도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법적으로 이 공무원들을 좀 지켜줄 수 있는 법안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라고 하는 게 이제 공무원들을 지켜주는 이제 형법 규정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요건이 정당한 직무집행일 것, 그러니까 적법 절차를 지켰을 것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그동안 과거에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네. 공권력 남용으로 비춰지는 좀 권위적인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그거를 대항하기 위해서 폭행 협박을 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무죄 이렇게 되는 판례도 많이 나와 있었고요. 하지만 만약에 소방관 사건처럼 적법 절차를 지키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그것은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정당 방위냐 아니냐, 그러니까 공격할 의사냐 방어할 의사냐 요걸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이 다 필요합니다. 네, 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어떤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변호사로서 활동해 보니까 굉장히 가혹하게 그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전의 상황 같고요. 요즘은 그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대들다가는 방해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이제 그 주치자에 대해서 그렇게 관용을 베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그에 대해서 좀 응징한다, 처벌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 적법 절차에 따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 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권력을 경시하느냐 아니면
반대로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상황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조금씩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기호 변호사, 오동훈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아니면 다음 달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 같긴 한데 이번보다 다음 달이 더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의 전망이었었는데요. 예상보다 한 발 앞섰습니다. 어제 전격 인하를 했습니다. 한두 달 사이에 나라 밖 상황이 빠르게 변한 점, 특히 일본 수출 규제 조치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 안에 한 번 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8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연 1.5%에서 0.25%포인트 올렸는데 이번에 다시 내린 겁니다. 내리는 시기도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금융시장에선 이달 말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린 뒤 다음 달쯤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경기 전망이 빠르게 어두워지자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쐐기를 박은 건 일본의 수출 규제입니다. 일본의 그 수출 규제가 성장이라든가 하는 어떤 거시경제를 전망할 때 부분적으로나마 반영되어 있다. 수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4월에 예상했던 2.5%에서 2.2%로 내려잡았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에다 일본발 악재까지 겹치며 수출과 투자가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내린 건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이후 처음입니다. 이달 초 정부가 내놓은 전망치 2.4%에서 2.5%보다도 크게 낮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성장 능력을 보여주는 잠재 성장률도 2% 중반으로 추정했습니다. 2% 후반이라고 봤던 3년 전보다 역시 눈높이를 낮춘 겁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덮으려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이 같은 선고가 내려진 뒤 정의가 조금씩 실현되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유지돼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2010년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통영지청으로 보냈다는 공소 사실이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재판 내내 서 검사가 폭로하기 전까진 성추행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인사보복을 할 이유도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감찰 담당관이 진상 확인에 나선 만큼 본인이 몰랐을 리 없다고 했습니다. 인사 담당 검사가 독자적으로 통영지청에 배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여주지청에서 다시 통영지청으로 간 사례는 2000년 이후 서 검사가 유일합니다. 이런 이례적 인사를 검찰국장 모르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검사는 선고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는 조금씩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이겨가고 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자신의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어간 게 부당하다면서 전두환 씨가 낸 소송,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 전 씨 측은 제3자인 부인의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전 씨의 차명 재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행정법원은 서울고법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이 압류 처분에 대한 재판 진행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서울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 씨의 집은 본체와 별채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은 제각각입니다. 본체는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의 소유로 돼 있습니다. 본체에 딸린 정원 땅은 전 씨의 비서관이었던 이택수 씨의 것입니다. 별채는 전 씨의 며느리인 이모 씨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집과 땅을 전 씨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지난해 말부터 공매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별채의 경우 2003년 전 씨의 처남 이창석 씨가 샀다가 전 씨의 며느리에게 판 것입니다. 검찰은 이 역시 전 씨가 차명 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봤습니다. 전 씨의 아들 재국 씨는 검찰에 연희동 집의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라는 것을 일가 모두가 인정한다는 진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전씨 측은 반발했습니다. 전씨 소유가 아닌 집을 팔면 안 된다며 법원에 여러 건의 소송을 냈습니다. 행정법원은 전씨 측이 공매를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일단 받아준 상태입니다. 본 재판에서 전씨 측은 연희동 집은 전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순자 씨의 소유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시 불법 행위로 만들어진 재산이라는 검찰의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검찰의 압류 자체가 적법했냐를 따지는 관련 재판의 추이를 보며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징금을 환수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가 계속해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 타이베이 북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토요일인 내일 새벽 제주도 부근 해상을 지나 전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태풍 다나스는 여전히 소형급이지만 장마 전선과 함께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제주에는 최대 700mm 이상, 남해안에는 50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나 앞으로 일본에 대응하는 초당적 협력에 합의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일본이 중재위에 응하라고 요구한 시한이 오늘 자정을 넘기면서 끝나면서 어떤 추가 조치들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일단 오늘 고노다로 외상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늘 추경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어제 추경 예산안 처리 문제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처리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각지의 종교 탄압 피해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는데 탈북자의 얘기를 듣고 북한 측에 종교의 자유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기반인 보수 기독교계를 향한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오는 20일 미국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50주년을 앞두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달 샘플을 연구하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나사는 당시 400kg에 이르는 달의 토양 샘플을 이용해 실험을 했는데 생명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에서 18인승에 67명을 태운 차량이 균형을 잃고 전복되면서 16명이 숨졌습니다. 이들은 터키에 불법으로 들어온 난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놓고 고민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선택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맡았던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에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내정했습니다. 이로써 사개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몫이 됐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연구개발 R&D 분야를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업종으로 허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도체 R&D 관련은 특히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가 4조 5천억 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오늘 다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지난 5월 검찰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분식회계 혐의와 30억 원대 횡령 혐의를 더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남부 칸다하르에서 반군 조직인 탈레반이 경찰본부를 공격해 지금까지 12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탈레반 반군이 경찰본부 건물 입구에서 차량에 실은 폭발물을 터뜨린 뒤 보안 병력과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경찰과 민간인을 포함해 12명이 숨졌고 80여 명이 다쳤는데요. 부상자는 대부분 민간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레반 반군 8명도 현장에서 사살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칸다하르 경찰 측은 전투가 끝난 뒤 군대가 이 지역을 순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한 공항에서는 여객기 폭파 위협이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떠나려던 루프트한자 소속 여객기에 폭탄을 실었다는 전화가 이륙 직전 걸려온 건데요. 탑승해 있던 승객 130여 명과 승무원들이 급히 대피했고 해당 여객기는 활주로를 벗어난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정말 폭탄이 실려 있었는지 전화를 건 사람은 누구인지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한 해변에서 위험에 처한 돌고래 떼 구조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조지아주의 한 섬에 있는 해변에 둥근머리 돌고래 50여 마리가 떠밀려 왔습니다. 해변에 있던 사람들이 자진해서 돌고래를 구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돌고래마다 서너 명의 사람들이 붙어서 바다 쪽으로 밀어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3마리는 숨졌다고 하는데요. 돌고래가 어쩌다가 해변으로 떠밀려 왔는지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천 마리의 제비떼가 전선 위에 빼곡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국 장시성에 있는 한 마을의 모습인데요. 해가 떨어지면 어김없이 이렇게 제비떼가 날아든다고 합니다. 마을에 출몰하는 날벌레를 먹기 위해 모여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주민은 전선에 자리 잡은 제비떼가 좋기 10,000마리는 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딱히 마을에 피해를 주진 않아서 주민들은 제비떼를 구경하는 게 재미있다는 반응입니다. 코스타리카엔 보기만 해도 아찔한 악어 관광지가 있습니다. 악어 서식지에 제 발로 들어간 남성이 보호 장구도 없이 맨손으로 악어에게 먹이를 주는데요. 인근에만 2,500마리 정도의 악어가 살고 있어서 자칫 악어에게 공격당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를 보기 위해 관광객들은 기꺼이 돈을 내고 모여드는데요. 당국은 야생의 악어에게도 남성에게도 위험한 일이라며 이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도 할리우드의 마블 스튜디오가 중국계 슈퍼히어로 주연의 영화를 제작한다는 소식에 중국 팬들이 큰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마블 첫 중국계 영웅이란 중국 웨이보 토론방입니다. 개설 나흘 만에 방문객 6억 5천만 명, 댓글이 14만 건에 달합니다.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 마블이 중국계 히어로 쌍치에 출연할 20대 주연 남자 배우를 물색하고 있다는 소식에 수많은 중국 마블 팬이 열광한 겁니다. 쌍치는 이미 1973년 마블 코믹스에 아시아계 첫 슈퍼히어로로 등장했습니다. 홍콩의 쿵푸스타 이소룡을 모티브로 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난해 백인이 전혀 출연하지 않았던 영화 블랙팬서와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이 흥행에 성공한 것도 힘이 됐습니다. We genuinely hope this film will become another breakthrough success following on Black Panther. 마블은 미중 무역 전쟁에도 올 들어 중국에서만 어벤져스 엔드게임 7,247억 원, 스파이더맨 1,956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중국 팬의 반발도 나왔습니다. 극중 쌍치의 아버지로 나오는 악당 푸만추가 서양의 반중 정서를 담은 캐릭터라는 이유입니다. 마블 코믹스에는 최근 주연급 한국계 슈퍼히어로가 대거 등장하면서 중국계에 이어 한국계 영웅 영화의 출연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제5호 태풍 타나스가 계속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풍과 비 소식 위주로 기상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지금도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출근길 호우특보가 내려진 제주와 전남,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시간당 20mm 이상 거세게 쏟아지는 곳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태풍 타나스 계속해서 북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소형 태풍급이고요. 그렇게 세력이 커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직은 비교적 소형 태풍급에 머물면서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네. 바람보다는 비를 조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만 북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고요. 내일 새벽 제주에 근접해서 오전 중 전남 해안에 상륙, 이후 남부 내륙을 지나서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는 오늘 오후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바람이 거세게 불고 또 빗줄기도 더 강해지겠습니다. 네, 제주도의 경우에는 7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오늘과 내일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나 내릴까요? 네, 일단 오늘 밤까지는 대체 충청 이남 지역에 집중이 되다가 내일 낮부터는 전국에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모레 일요일 새벽 서쪽 지역부터 그치면서 오전 중 모두 갤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수량이 극단적이고 이례적인 그런 강수가 될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재 강수량의 예보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제주 산간 지역에 700mm 이상 예보가 되어 있고요. 또 남해안 일부 지역에는 50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에 지역은 남부지방이 200mm, 또 강원 영동에도 200mm가 넘는 곳이 있겠는데요. 사실 이 정도도 굉장히 많은 양인데 다른 지역에 비하면 조금 적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피해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쪽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는 겁니다.
서울과 중부지방 쪽에는 뭐 10에서 70mm 정도가 내리는 상황입니다만 이 지역에서도 태풍의 간접 영향권이라고 보고 주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 지역, 안전한 네. 지역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더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여전히 폭염특보 발효 중이고요. 그 밖의 지역은 비교적 선선한 편입니다. 하지만 내일 전국에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도 다시 기온이 내려가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네. 서울이 34도, 춘천이 34도로 오늘 최고 기온이 예상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 7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 차에서 불이 났는데요. 70대 남성이 차 안에서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고 지금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상태가 좀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일본의 중재위 이게 마감 시한이고 그것에 대한 일본의 반응 이게 나올 것 같은 시점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에 발생했고요.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 차량에서 불이 난 것입니다. 불은 약 10분 만에 꺼졌지만 이 불로 70대 남성이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현재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일본 대사관 앞에 자신이 몰고 온 승합차를 세운 뒤에 차 안에서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 안에서는 부탄가스와 휘발유 등 인화성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변 폐쇄회로 TV와 건물 관계자 등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와 동기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공화당이 오늘 새벽 2시 반쯤에 광화문 광장 인근 빌딩 앞에 천막 3개동을 또 기습적으로 설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 행정 대집행에 앞서서 천막을 자진 철거한 지 불과 사흘 만입니다. 우리공화당 측은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기 전 일종의 베이스 캠프 같은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면서 지난 5월 광화문 광장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상태가 좀 이제 잠잠하나 했는데 또 불을 붙일 일이 생겼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이 지난달 20일쯤에 미군의 드론을 격추했었죠. 약 한 달 만에 이번에는 미군이 반격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시간으로 18일 백악관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난 일을 알리고 싶다라면서 이란의 드론을 격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드론은 미 해군 함정에 매우 가까운 거리에 접근했다면서 이번 격추는 방어적인 조치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미군의 드론이 이란에 의해 격추된 뒤 미국은 당일 3곳의 타격 지점을 대상으로 보복 공격을 계획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 실행 10분 전에 이를 중단시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어제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주요 현안을 둘러싼 논의가 3시간가량 이루어졌고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 발표문이 채택됐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대치로 막혀버린 전국을 풀 해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데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는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어제 만났습니다. 네. 지난해 3월 이후에 열린 거니까 1년 4개월 만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대통령과 만난 그 소위 완전체라고 부른다면 네. 말씀하신 대로 2018년 3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참석한 이후 두 번째가 됩니다.
2017년 7월에 첫 번째 모임이 있었습니다만 이때부터 자유한국당이 이제 보이콧을 했죠. 4차례는 자유한국당 없이 이제 여야 대표가 사당만 모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모여서 완전체인 것은 다행이고 또 이번에 회동이 이루어진 것은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면서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 어제 그러한 모임의 좀 취지는 달성됐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공동 합의문이 나왔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공동 발표문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했고요. 이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당한 조치이다. 경제 보복이다. 이렇게 규정은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상당히 접근한 의견은 통합됐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당초 예정됐던 시간이 2시간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1시간 더 늘어나서 3시간 동안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많은 현안들이 얘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입장차는 여전히 컸던 것 같습니다. 입장차가 컸죠. 네. 그게 이제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여야 입장이 다 똑같으면 뭐 되겠습니까? 입장이 다른데 문제는 그것이 수렴되는 과정과 뭔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어제는 오랜만에 머리를 맞댔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들을 경청하고 공감한 것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정은 4시부터 6시, 2시간이었는데요. 네. 180분이니까 뭐 7시까지 딱 3시간을 채웠고 이 안에는 비공개 네. 논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치열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지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정부 여당 쪽에서는 자, 일본 문제, 현안만을 다루자 그랬었는데 야당들은 오랜만에 만나는 만큼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자. 일단은 머리를 맞댄 순간 국정 전반 논의는 불가피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이야기가 오간 것 같은데요. 우선 일본 문제에 대해서도 좀 아주 흥미로운 대목은 야당 네 곳이지 않습니까? 네. 두 당의 입장이 상당히 갈렸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범보수 야당들은 일본에 대해서 조금 로우키로 가자,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자 이런 이제 중론이었고요. 반면에 저는 이 평화민주당과 정의당의 입장이 좀 귀담아들을 대목이 있는데 돌아온 심상정 대표가 네. 어제 좀 굉장히 강한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 규제 정도까지 한다면 그럼 한일 간에 어떻게 안보 정보, 그러니까 군사 정보 협정이 맺어져 있는데요. 군사 정보는 공유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은 부당하다. 그럼 우리는 이 한일 간의 이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폐기하자 이런 주장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주장도 이제 등장을 했었고 여야 간의 일본 문제를 둘러싼 현안 차이도 컸습니다만 다른 국정 전반에 대한 현안 차이는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야당에서는 외교 안보 라인의 교체도 요구했고 맞습니다. 그와 관련된 논의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만 뭐 역시 네. 뭐 합의점은 사실 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네, 어렵죠. 지금 이제 야당은 이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결의안을 네. 내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본회의를 원래는 오늘 19일 한 번에 좀 추경 처리를 하자가 여당 입장이었다면 야당은 이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해임 결의안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인 18일에도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을 하다가 여야 격돌 상황에서 지금 이두저도 안 되고 네.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에게 아마 직접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건의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좀 이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전해지고요. 뿐만 아니고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제가에 대해서도 야당은 상당히 반발한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이것은 절차적인 것이지 뭐 그 외에 이제 다른 이유는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네. 6월 국회 회기를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추가 네. 경정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 상당히 이 부분은 좀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 처리는 불가하다. 사실 불가한 것이요. 물리적으로 지금 예결특위에서 심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산안 심의를 끝내야 이걸 본회의에 상정해서 최소한 표결 처리라도 하는 것인데 지금 예산안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예결특위 자체가 기한을 다 했고 네. 재구성을 하는데 지금 예결특위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몫인데요. 지금 이 위원장도 내부에서는 황영철 의원하고 충돌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겨우겨우 지금 이어져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게 미온적으로 대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 추경안이 올라와서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되기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오늘로 6월 임시국회가 끝입니다. 네. 지금 7월이 3분의 2가 지났는데 6월 임시국회가 끝났는데 아무것도 못했고요. 사실 두 가지 했습니다. 대정부 질문했고요.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 했습니다. 이게 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원포인트 국회라도 추가로 열어야 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입장은 그래야 할 것 같다라는 입장은 나왔습니다만 아직은 이제 미정이고요. 지금 문제는 6조 7천억 되는 추경 예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시일이 이미 늦어져서 점점 추경 효과는 반감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 안에 자유한국당까지도 먼저 처리하자고 얘기했던 지금 강원 산불 등 재해 예산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미세먼지 대책 포함해서 2조 2천억 원이 들어있는데 이거 언제 처리할 것인지 지금 여름 휴가 다 떠나버리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문재인 대통령과 약 1분가량 따로 만나서 뭐 얘기를 했다는 상황도 있던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원래는 이 1+5, 1+5 회담이었지 않습니까? 5당 대표와 만나고 1대1 회동도 하겠다는 게 의지였고 1대1 회동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요. 3시간이나 이제 이 회담이 이어졌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만찬을 하고 가시라. 그러니까 저녁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정해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참석은 어렵습니다. 거절하고 이제 청와대를 나왔는데요. 사실은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더 이어갔어야 하지 않는가. 1대1 독대는 황교안 대표가 먼저 요구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 창가로 가서 대통령과 황 대표가 어제 보도로는 1분 36초간 이야기를 나눴다. 청와대 발표는 웃음기는 없었고 진지한 표정이었다. 여기까지만 전해집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 어제 추경 얘기를 10번 꺼내셨다고 하는데요. 황교안 대표에게 별도로 추경 처리를 당부했을 것 같습니다. 이 정확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는데 하지만 이제 황교안 대표는 별도로 독대를 다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영수회담이라고 부르죠. 제1야당과 대통령의 만남이 있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짧게 살펴보죠.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정개특위위원장을 맡을 것이냐 아니면 사개특위위원장을 맡을 것이냐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정개특위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사개특위위원장을 맡게 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개특위 안에 공수처 신설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당이 공약으로 제시했고 밀어붙이는 안들인데 이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맡았다. 결사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일단 사개특위 진행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그럼 왜 정개특위를 맡았냐면 어제 손학규 대표도 이 주장을 했는데 선거제 개편이 소수 야당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정개특위에 걸려있는 사안이고 그렇다면 지금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의 자리를 여야가 빼앗은 것으로 돼버렸잖아요. 강제 해임됐다는 표현도 나왔는데 근데 당대표로 돌아왔습니다. 정개특위를 민주당이 맡으면서 선거제 개편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의 공조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야 사당이 자유한국당과 맞서서 어떤 정개특위 내에 활동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사개특위까지도 아마 완급 조율이 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은 2개 특위에서 모두 다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격돌은 또 불가피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최근 김재철 전 MBC 사장을 언론 특별보좌역에 지명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당 미디어 특위에 길환영 전 KBS 사장을 영입했죠. 한국당은 젊고 참신한 인재를 찾겠다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젊고 참신하고 또 역량 있는 인재들이 당에 많이 들어와서 큰 역할을 할 때 국민들께서도 우리 당의 변화를 믿어주실 것이고 발언 이후 한 달간 이뤄진 한국당 인사는 이 같은 황교안 대표 발언과 조금 달리 가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 16일 언론 홍보 특별보좌역으로 김재철 전 MBC 사장을 지명했습니다. 2012년 국정원과 공모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막고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엔 길환영 전 KBS 사장과 이수님 전 MBC 공정노조 위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길 전 사장 역시 지난 정부 세월호 보도 외압 논란의 당사자입니다. 뒤로 물러나 있던 친박계 의원의 약진도 눈에 띕니다. 지난 원내 지도부가 내정한 황영철 의원 대신 김재현 의원이 예결위원장에 올랐습니다. 바른정당에서 복당한 이진복 의원 대신 사무총장직에 오른 박맹호 의원 역시 친박계입니다. 당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인적 혁신을 해내야지만 내년 선거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해내지 못하면 아마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한테 네. 선택받는 건 특히나 수도권에서 선택받는 건 저는 정말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반면 한 당 지도부 인사는 황 대표가 여러 논의를 거쳐 발전적 인재를 뽑은 거라며 친박이니 비박이니 하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본격적인 휴가철이죠. 여행 정보 드리는 시간입니다. 권기봉 역사여행 작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저희끼리 이제 얘기를 했지만 네. 이번 주말에 남부지방 쪽으로 이제 태풍 때문에 비가 네. 많이 온다고 해서요. 이제 여행 정보는 조금 조심스럽기도 한데 좀 큰 피해 없이 네. 조용히 좀 이 태풍이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그래도 약속된 여행 정보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부여로 가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 서동 연꽃 축제부터 보면 7월 한 달 동안 주말마다 열리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연꽃이 아주 만발한 그런 시기인데요. 이 서동 축제라는 이름은 그 국람지라고 하는 이 축제가 열리는 장소의 이름에 이제 이 기반을 하고 있어요. 서동이라 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 마동이라고도 하고 서동이라고 하는 아이가 어머니가 이제 이 국람지에 사는 용과 이제 교통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가 바로 이제 서동 혹은 맞동입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신라의 선화공주와 결혼해서 백제 무왕이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름을 따서 이제 서동 연꽃 축제로 불리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네. 이제 역사적으로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데 이 국람지는 무왕 35년 그러니까 서기로 한 634년에 만들어진 그런 곳인데 안압지보다 한 40년 먼저 만들어진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일본 조경 문화의 이제 원류로 또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원래는 한 3만 평 정도 되는 규모였지만 오랜 시간 이제 좀 방치가 돼 있다가 지난 1965년경에 정비 공사를 거쳐서 한 13,000여 평 정도가 지금 복원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지금 만발한 연꽃 모습을 계속 화면으로 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네. 화면을 제가 쭉 보면서 보니까 카누를 타면서 또 연꽃을 보기도 하나 봐요. 네, 이 버드나무 가지 그리고 또 이 연꽃 사이로 이 카누를 즐길 수도 있는데요. 네. 뭐 카누 외에도 연시로 만드는 뭐 팔찌를 비롯해서 또 연꽃 등 만들기, 뭐 연꽃 테라피 같은 여러 가지 이색적인 체험 프로그램들이 20가지가 넘습니다. 또 낮에는 다만 이제 그늘이 없다 보니까 저렇게 사진처럼 저녁에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요. 네. 형형색색 이 조명이 아름다워서 저녁에 일부러 산책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야경도 참 멋있고요. 네. 또 그 안에는 뭐 네. 포룡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그 안에 있는데 아무리 날이 요즘처럼 더워도 사실은 이 정자 안에 들어가시면 비열차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람이 불거든요. 해서 더울 때는 또 이 포룡정 안에서 네. 더위를 피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부여에 또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곳 또 네. 여러 곳들이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부여의 이제 북쪽에 위치한 부소산성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길이가 한 2.2km 정도 되는 뭐랄까요 산성입니다. 토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곳을 따라 걸으면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걸으실 수가 있고요. 네. 걷다 보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저렇게 사진처럼 낙화암에도 이제 닿을 수가 있습니다. 낙화암 같은 경우는 뭐 삼천궁녀 이런 얘기로 그러니까요.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사실 백제 멸망 직후나 아니면 통일신라 혹은 고려 때는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조선 중기 때 이제 민재인이라고 하는 관리가 있었는데 그에 의해서 꽃처럼 떨어지는 궁녀의 수 3천이라는 문구가 등장을 합니다. 아무래도 조선 중기면 좀 나라가 혼란했던 어지러웠던 시기인데 이때 좀 이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잡고자 충절, 이 기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자 이제 만들어진 얘기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여하튼 뭐 그런데 이 낙화암에 가시면 또 대표적으로 백마강의 모습을 내려다 볼 수가 있거든요. 백마강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 번째로 긴 강이죠. 바로 금강에 부여 근방을 흐르는 상류 8km, 하류 8km, 도합 16km를 이제 백마강이라 부르는데 백제의 큰 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 만약에 이제 뭐 더위를 식히기에도 상당히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네. 혹시 뭐 비가 많이 온다면 또 엄청난 수량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부여의 큰 피해가 자부심이 없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느껴지는 백마강이라는 이름이었고요. 이 백마강은 앞서 이제 연꽃은 카누를 네. 타면서 볼 수 있었고 맞습니다. 이 백마강은 또 황포 돛배를 타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원래는 이제 황포 돛배 말 그대로 이제 바람의 힘으로 혹은 이 노의 힘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좀 엔진의 힘으로 가긴 합니다만 이 황포 돛배를 타시면 당시에 그러니까
백제 시대에 그리고 나중에는 일제강점기 초기까지만 해도 많은 배들이 드나들었던 이 구들의 나루의 모습을 직접 이제 체험하실 수가 있는 곳인데요. 이 배 외에도 뭐 레저파크가 있어서 요즘 같은 여름에는 뭐 수상 스키랄지 예, 아니면 웨이크보드, 바나나 보트 같은 걸 타실 수도 있고 뭐 가족과 함께 가신다면 캠핑도 하실 수 있고 또 글램핑장도 있습니다. 또 열대야에는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마다 달빛 야시장이 열려서 뭐랄까요, 가족끼리 야식 드시러 나가는 것도 또 다른 이제 부여를 만끽하시는 방법일 것 같아요. 네. 항상 역사 여행 작가셔서 또 이 부분을 빼놓지 않으십니다. 박물관도 있죠. 네, 박물관 하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 번에 많은 걸 또 다 보시려고 하면 그런 느낌을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만약에 가시면 시간이 없으면 딱 하나만은 꼭 보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국립부여박물관의 가장 안쪽에 한 복판을 차지하고 있는 유물인데요. 바로 백제 금동 대향로라고 하는 문화재예요. 이게 사실은 발견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지난 1993년 12월 12일에 능산리 고분군의 그 주차장 공사를 하다가 진흙 구덩이 속에서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마침 그 진흙 구덩이 속에 있다 보니까 산소를 만나지 못해서 부식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발굴이 됐는데 백제 문화의 정수를 보여준다고 평가를 받는 그런 작품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5명의 악사가 위쪽에 조각이 돼 있는데 보통 이제 완함이라고 부르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기타 같은 악기, 또 종적이라고 부르는 피리 같은 악기가 있고요. 또 배소라 부르는 이제 펜프로 같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검은고거든요. 이 검은고가 없을 때까지는 중국 쪽에서 이건 우리 것을 백제가 이제 수입해 간 거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한반도 유래악기인 검은고가 나오면서 이 백제가 직접 커스터마이징, 즉 백제의 기술로 백제의 금속 다루는 기술이 녹아 있는 작품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백제 역사를 사실 다시 쓰게 되는 그런 중요한 발굴이었던 거죠. 또 이 향로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서역 악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백제의 해외 교류상도 또 느낄 수 있는 그 당시에 백제의 경제적 위상, 문화적인 수준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부여하면은 또 그 시인 신동엽 시인의 생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여하면 보통은 백제만 떠올리시기 이제 십상인데 이 부여는 백제 외에도 뭐 동학의 고장이기도 하고요. 또 이 신동엽 시인의 고장이기도 한데 신동엽 시인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1960, 70 그리고 80년대에는 좀 금지된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시를 자체를 읽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뭐 껍데기는 가라 또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 것처럼 상당히 당시에는 저항적인 시를 쓰다 보니까 배격이 됐던 시인이기도 한데 지금은 많이 이제 복권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 그의 생가가 복원이 돼 있고 지금 저렇게 동상에 있는 문학관도 2013년에 문을 열면서 이 부여의 역사, 동학의 역사 그리고 금강을 비롯한 이 자연을 가장 토속적인 시어로서 써낸 그런 작가로 지금은 알려져 있죠. 네. 마지막으로 항상 전해주시는 게 이제 먹을거리인데 앞서 이제 연잎 축제를 보다 보니까 하나 떠오르는 게 있기도 하고요. 부여에 가면은 이 연잎밥을 파는 식당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찰밥을 이제 연잎에 싸서 쪄낸 그런 음식인데 물론 애석하게도 뭐 이 연잎은 이곳 국남제의 곳은 아니고요. 주로 이제 충남 보령에서 가져다가 씁니다. 왜냐하면 문화재이다 보니까 연잎을 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연잎을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는 연잎밥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지역에서 나는 아주 질 좋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역명을 붙여서 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밤을 비롯해서 뭐 수박, 버섯 같이 이 지역의 특산물을 한번 전통시장에서 사 보시는 것도 또 다른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권기봉 역사여행 작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소송자는 1,000억 원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 더 줘도 좋다. 이런 주장입니다. 문화재청장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강경 대응 입장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런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이 상주본이 어디 있는지는 이 소장자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강제 집행이 가능한 지금 단계에 와 있고요. 또 한편으로 검찰의 수사 의뢰를 통해서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국가 소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난 뒤 처음으로 문화재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엔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소장자 배익기 씨는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1,000억 원 정도의 보상 없이는 국가에 반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문화재청장은 일단 배 씨를 설득하는 게 먼저라면서도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워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여러 가지 황당한 이러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상주본이 어디 있는지는 배 씨만 알고 있어 되찾기까지는 힘겨운 과정이 예상됩니다. 과거에도 3차례 압수수색과 강제집행을 실시했지만 상주본은 찾지 못했습니다. 배 씨는 한 독재가에게 일정 보상을 받고 상주본을 넘기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문화재청의 한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이 높진 않겠지만 만약 국가에 돌려준다는 게 확실하다면 이 방법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오늘 아침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와 전남, 경남 지방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태풍 다나스가 점차 북상하면서 오후에는 제주도부터 차차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오전 전남 해안에 상륙해 남부 내륙을 통해서 빠져나가겠습니다. 바람이 거세고 수증기도 가득 유입되면서 빗줄기도 더 강해지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비구름은 점차 중부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모레 새벽 서쪽 지역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 500mm 이상, 제주 산간 지역에는 7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34도, 광주와 대구가 27도로 중북부 지방에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북한도 오늘까지는 비 소식이 없어서 33도 안팎으로 기온이 높겠습니다. 내일부터 중부지방에도 비가 오면서 더위가 주춤하겠고요. 이어서 피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가 계속해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 타이베이 북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토요일인 내일 새벽 제주도 부근 해상을 지나 전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태풍 다나스는 여전히 소형급이지만 장마 전선과 함께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제주에는 최대 700mm 이상, 남해안에는 50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나 일본에 대응하는 초당적인 협력을 하기로 하면서 의미가 있는 대목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이 제3국 중재위에 응하라고 요구한 시한이 끝나면서 오늘 일본의 입장 표명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늘 추경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어제 추경 예산안 처리 문제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처리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식 회계에 관여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회사 돈 30억 원을 챙긴 혐의가 이번에 더해진 상태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